지내셨습니까? 김철근 TV의 주간 김영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로 제가 사회를 보는 걸로 우리 김영임 그 부원장이 그 물리학 박사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와 정당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과학기술 정보통신 네.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러니까 과방이라고 보통 줄여서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과방이 국정감사를 보고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지 않냐. 방송통신에 관련된 얘기가 네. 주로 많이 다루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건 사실 관심 밖의 걸로 이렇게 치부되면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계의 인사로서 네. 이게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사회 보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길기도 하네요. 네, 하여튼. 맞습니다. 아주 깁니다. 네, 네. 이 과방이 국정감사를 보시면서 우선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2주간 했잖아요. 네, 2주간 했고 오늘도 지금 대전 에트리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거는 거의 뭐 과학기술계에서의 핵심. 왜냐하면 정부 출연연구소의 그 원장님들, 이사장들 다 이렇게 쫙 다 가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 그걸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근데 이게 과학기술보다 사실은 방송 쪽에 좀 더 방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신도 그렇죠. 방송통신. 네. 그러니까 방송은 지상파하고 종편 네,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통신은 통신 3사 있잖아요. 네, 휴대폰, 예? SK, 네, SK, LG, KT KT. 이런 거대 기업들이 전부 그 이해관계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기사가 그쪽에 많이 나요. 네. 근데 이제 과학기술 쪽으로 가면 R&D 정도인데 기사가 잘 안 돼요. 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네. 그게 그냥 거의 통과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과방위 20분 계시거든요. 예. 20분 중에 제가 좀 봤더니 어쨌든 언론계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11분.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공학 IT 분야가 총 6분이 계세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2분, 국힘에서 2분, 조국혁신당 1분, 그다음에 개혁신당 1분. 이렇게 계시니까 아무래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나 그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가 뭐 총론이나 강론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 통신 관련해서는 뭔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23개 이런 출연연구소에서 예산을 들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식의 연구를 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미리 보는 김영임 의원의 국정감사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도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결국에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AI 아니면 데이터 센터 원자력 관련해서는 또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재처리를 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일본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미 네.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을 해달라라는 네. 게 우리의 요구고 네. 일본은 재처리가 지금 다 되고 있어서 사실상 잠재적 핵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네. 일본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루토늄이나 이런 게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예를 들면 재처리가 돼서 핵연료를 재처리 연료까지 해서 그걸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핵잠수함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핵항공모함이라든지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 보관 자체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리고 혹은 뭐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결혼식 얘기 잠깐 먼저 해볼까요?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이번에 되는데 과방위의 핵심은 최민희의 결혼식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했어요. 그쵸. 결혼식 그다음에 절반 언론 MBC, 예. 언론 노출도로 보면 결혼식 1번, 2번 MBC. MBC. 그래서 예? 이번에 과방위의 국감은 예. 그냥 최민희의 개인 무대. 그렇죠. 원래 위원장들이 국정감사하면 별로 이렇게 그 뭐랄까 곽광을 못 받아요. 맞습니다. 예. 가진 권한과 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은 굉장히 주로 이제 많지만 사회를 많이 맞습니다.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데 유독 그 여성 의원 중에 최민희, 추미애 이 두 분은 거의 뭐 그냥 스타 반열에 들어있죠. 뉴스 틀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너무 예. 놀란 것 같아요. 뭐 결혼식 청첩장에 이제 카드 계좌번호를 딱 찍는다. 우선 네, 그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해명이 너무 구려. 한마디로 말해서. 해명이 무엇이었나요? 아니 우선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는 거하고 저는 그거 양자역학을 뭐 공부 아니라고 그걸 몰랐다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좀 얘기가 됩니까? 안 돼서 제가 뭐 예?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의아했던 게 첫 번째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 이렇게 개인의 사실 우리가 작은 걸 보면 큰 것도 알 수 있다고 딸 결혼식 날짜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이렇게 밤을 새며 공부한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셨는데 그게 잠깐 며칠 사이에 그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네.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방위원장이 지금 와서 벼락치기처럼 본인이 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암호를 뭐 외우다시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밤새 벼락치기로 해서 이 나라의 과학 기술 정책이나 그다음에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방향성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주영 야독에서 양재진 교수님 모시고 했을 때도 직능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과방위만 봐도 20분 중에 과학기술 하신 분이 6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과방위원장도 사학과 나오셨어요. 다음에 꼭 들어오세요. 네. 다음에는 꼭 원내에 오셔서 네. 과방위를 하세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그 기관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뭐 제 아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핵융합 관련해서 정말 사실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핵융합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생성형 AI 를 이제 개인이 구독할 수도 있고 연구원에서도 구독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 민감한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보안상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원에선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구독료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핵융합을 얘기를 하고 한국의 지금 K스타가 최근에 막 기사도 나고 굉장히 이렇게 연구 업적이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뭐 GPT 이런 거 구독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 근데 일단 그 지금 우리 김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핵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이제 큰 원칙으로는 크게 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제일 큰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소형 원자력 네, SMR. 그거에 대한 거라든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성을 알고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AI하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주요 산업 기반이 세 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네. 물하고 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 전기, 인재거든요. 사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하고 전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AI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적정한 곳에 사실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기와 물은 풍부한데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물과 전기가 풍부한 곳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환경과 여건이 되냐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단순하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발전소들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에너지를 이렇게 전력을 또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송전망이 구축이 그렇죠. 돼야 되고 예. 이걸 통해서도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자꾸 뭐 그 경기도나 수도권 근방에 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뜨릴 것이냐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원전은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것인가 앞으로 4년 안에 이제 그 원전을 계속 이렇게 그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결혼식 AI 구독료 얼마 내고 있느냐 이런 거. 결혼식 화환과 지금 카드 결제와 과방위원장님께서 이제서야 양자역학을 밤새 공부하신다는 그 저는 그 사실은 프레임을 좀 논지를 흐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을 양자역학을 그렇게 들이대면서 본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그 상황을 좀 무마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했죠. 우선 그 결혼식의 장소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나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전직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직계 좀비속은 국회 결혼식 할 수 있는 곳이 그 사랑제라고 하는 네. 잔디밭 야외 결혼식장하고 국회 소통관 1층에 있는 결혼식장이 있는데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 오케이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국정감사 기간 안에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뭐 예.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닐 테니. 뭐 그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어찌 됐건 하다 보니 국정감사 기간 중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의 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원들도 그렇죠. 화한 사절, 그럼요. 예. 예. 축의금 뭐 예. 받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야말로 조용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시끄럽고 화려한 결혼식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무슨 화환이 막 질비하게. 아니 결국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기 전에 네, 네. 이진숙 위원장실로 네. 예?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네. 어? 화환. 화환을 좀 보내달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준석 위원장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기관장이니까 네. 화환 요청을 했다면 네. 그럼 다른 기관에는 화환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주요 이제 그 책임자 네. 급에 있는 분들은 봉투 안 낼 수 없잖아요. 알아서 내야죠. 알아서. 안 낼 수 네. 없잖아요. 그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좀 심한 경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들도 그렇고 웬만한 게 다 과방위에 사실은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다 피감기관으로 다 될 수 있고 이런. 옛날에요. 국회의원 보좌진 하다가 네. 결혼식 때 청첩장 잘못 달래갖고 잘린 사람도 많아요. 아, 보좌진들은 잘리고 그런 판이었는데 네. 지금 의원에다 그것도 아니고 일반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인데 그 중에 상당히 그 인기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게. 그럼요. 네. 왜냐하면 소관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리고 힘이 되게 셉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방송, 통신,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네.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까지 쫙 연결이 쫙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진 권력이 굉장히 많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한지 아세요? 왜요? 봉투 개수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과방위 소관 기관 예. 81개. 예, 그 중에 네. 방송통신 영역은 10%에도 못 미친 8개예요. 나머지가 다
과학기술, 우주항공청, 원자력 안전, 그러니까 기술 영역 관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뭐지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근데 81개의 기관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소관 기관인데 그런 상임위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화환이나 카드 결제를 기록하신다는 거는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느라 몰랐다, 신경을 거기까지 못 썼다, 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데 그 다른 이분이 이렇게 작성하신 책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잘 우셨대요. 잘 우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직 이렇게 잘 바뀌진 않았나 보다. 어릴 때부터 잘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예. 뭐 특히 여성 정치인의 눈물은 세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잘못했을 때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과를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보이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쯤에서 잠깐 저희 인사 좀 나누고 갈까요? 네. 네. 조아애널님 안녕하세요. 주간 김영임만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신가은님 안녕하세요. 과방위원장은 문과가 아닌 이과위원장이 돼야죠. 예, 이것들이 좀 바뀌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뭐 비례대표 그리고 비례 그 뭐 이렇게 할 때 직능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과학기술계에서 이제 국회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직능 관련된 뭐 비례대표를 좀 확보를 하거나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당일 때는 1번, 2번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던 분인데요. 네. 아시죠, 두 분 다? 서울대 총장 가셨던 분. 네네, 그 오세정, 네, 오세정 그분 한 분 총장님. 있었고 네, 그다음에 IBS 초대 원장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현 의원님. 네. 두 분 다 물리과 출신이십니다. 그 두 분이 네. 오세정 의원님은 이제 서울대 총장으로 가셔서 중간에 네.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가셨고 네. 우리 신용현 의원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네, 성품 너무 좋으시고. 제가 예. 또 수석 대변인 하실 때 제가 대변인도 하고 해서 같이 그러셨군요. 정당 활동을 같이 했는데 예. 정말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예. 저는 대전에서 제 연구원으로 있을 때 네. 저희가 아마 그때도 대선을 앞두고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세정 그 총장님도 오시고 신용현 의원님도 오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셨거든요. 예. 그렇게 듣고 반영을 하려고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저는 그분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다른 분 누가 있어요? 지금 황정아 의원. 그분이 뭘 하셨어요? 과학기술 분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대변인하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해져 갖고. 네, 그 황정아 의원이 원래는 천문연구원에 계시다가 그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비 삭감을 하면서 도저히 자기는 연구만 할랬는데 못하겠다 하고 그때 나와서 유성에서 아마 바로 당선이 되셨을 거예요. 그때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고인이 되신 이상민 의원님하고 아마 그때 해서 민주당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같이 두 분이 이제 국힘에서 민주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때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죠. 이준석 대표는 과학기술인이라기보다는 전공을 한 거죠. 네. 전공을 이과를 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그 지식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인은 아니고. 이준석은 정치인이죠. 맞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27살, 28살 이때 그쵸, 비대위원으로 정계 입문해서 지금 벌써 한 13년, 4년 됐으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 맞습니다, 정치인이죠. 근데 그래도 이번에 과방위에서 질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나마 과방의 국감, 우리가 국감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쟁점들을 그래도 짚어가신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보기는 좋았습니다.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네. 뭘 알고 질문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뭐 제공되는 정보들만 가지고 읽을 때는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오늘도 오전에 있었던 많은 국감들이 23개 출연연 원장님들을 모시고 질문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그냥 감사 시스템에서 사실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그 총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재한 채 뭐 그 좀 윤리적이지 못한 이슈들 혹은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제가 국정감사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알려주십시오. 그 별로 이렇게 기사 안 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하지를 못해요. 하기 쉽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료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전부 다 받고 네, 그것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네. 자체 기관 감사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관 감사에 지적받았던 거 네, 그거 이제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수준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요한 핵심 어떤 거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기사가 안 돼요.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막 좋은 정책 얘기하잖아요. 네, 기사가 안 돼요. 왜 그런 건가요? 전 너무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의원들이 주로 이제 큰 건을 하나 잡아서 폭로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죠.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 20일 동안 300명 중에 날마다 좀 기사가 나서 언론에 막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적절하게 관심 갖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관심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꼭 한 번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네, 좀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따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냥 뭐 우리가 속된 얘기로 방금 뭐 방송하기 전에 쇼츠 얘기도 했지만 상임위장 가갖고 막 큰 소리 치고 그 영상 나올 때 잠깐 몇 마디 나오고 그 쇼츠에 다 영상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네? 후원금이 엄청 모아졌다고 보셨나요? 누구요? 박정훈? 도요토미. 저토미도 씨. 아니 후원금이 엄청 쏟아졌대. 저는 그 기사가 사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감이 그게요. 네. 그러니까 개딸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몰려가서 그러니까 진영과 팬덤 정치의 폐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판적인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저는 적성 수준과 존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선 때 과학기술 이제 정책 토론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가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그다음에 원장단 분들하고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과학기술은 우리가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좋은 정책은 뭐 어느 당 상관없이 우리가 그 정책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게 힘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 출연연 기관의 원장들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혹은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인사가 안 나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카이스트, IBS 뭐 이렇게 원장님들, 총장님들이 공석이어서 대행을 계속 하고 계셨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국감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전 정부에 당신 어떻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은 뭐 상황이나 뭐 이렇게 분과마다 할 수도 있거나 혹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과학 기술은 정말 국가 발전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더 애쓰면 저는 G2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네, G2 저는 근데 그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이건 과학기술의 문제를 당파적으로 그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파적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고 못하게 하고 또 엉뚱한 사업을 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은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보였던 분이 전임 대통령입니다. R&D 예산 30% 삭감 이래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의사 2,000명 증원.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예? IMF 때도 국가 연구 그 개발비는 네, 깎인 적은 없어요. 그게 깎은 깎이면 안 적이 되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뭐 비슷하게 증액을 하진 못하더라도 깎지 않고 사실은 예산을 그대로 가거나 상황이 되면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때 예산 삭감하면서 다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기초과학 분야에 네. 투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몇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냈는데 네, 올해는 또 특히 두 분. 우리는 네. 아직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도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당히 기초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진짜 우리 계속 인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외국 사람도 우리가 돈 주고 사와야 될 판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재를 돈 때문에 다른 나라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 최근에 네이처에서 그 기사가 났는데 노벨상을 누가 많이 받느냐 봤더니 이민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민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고 그곳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재능은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좀 하셨었는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인재 유출 지수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인재가 계속 유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사실. 당연히요.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과거에 못 먹고 못 살고 뭐 헝그리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나라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적어도 것처럼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애국심은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최소한 네. 같은 조건이면 안 갈 거예요. 안 가시죠. 그리고 네.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연봉을 달라 이게 아니라 우대받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과학자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존중을 받고 싶은 거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대선 때 과학기술자 우대 영웅 제도를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우리가 뭐 100조 AI 혹은 뭐 AI 인재 1,000만, 2,000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의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사 제도를 해서 원사급 대우를 하고 지금 또 얼마 전 며칠 전에는 중국이 2015년에 그 중국 제도 2025를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됐잖아요. 이제 중국 제도 2035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과학 기술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전에 발표했는 그걸로 지금 뭐 이렇게 세계 대학 순위를 매겼을 때 중국 대학이 랭킹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뭐 딥식이든 이런 이렇게 좀 선도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긴장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추월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없이 이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혹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이런 표현 저는 그렇지만 뭐 단견 혹은 사리사욕에 좀 멀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가 좀 가려진 것 같아요. 좀 저는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제조 2035를 보면서 한국의 제조업이나 기술들이 5년 안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야는 이미 추월이 당해 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경제도 결국 생산력을 키우는 분야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경제도 무슨 뭐 수요 측면에 자꾸 돈을 뭐 풀어갖고 그걸로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네.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네. 계속 수요 쪽에 그 문제로 인식하고 네. 계속 그 지금 우리 하는 거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네.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네.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기업과 국가도 마찬가지고 혁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맞아요. 혁신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공급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도만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통제하고 억압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민주당을 20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성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네. 민주당의 기본은 뭐냐면 가장 꿈꾸는 기본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입니다. 국가로부터 배급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 3분의 1. 그 사람들은 항상 민주당 계열을 찍는 사람들. 예? 하향 평준화. 저는 그래서 사실 위기의식 아니 하향 평준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게 네. 박원순 10년 동안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393개 단지가 있었는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벽에 벽화만 그리고 다녔어요. 색칠 벽. 예? 이른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이걸 아주 욕망으로 치부하고. 그렇죠. 투기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뭐 이렇게 바램. 하지만 너가 하는 건 투기, 욕망, 지나쳐, 안 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보면서 임대주택 그리고 직장은 아주 먼 곳, 작은 곳 이런 거 우리가 공급해 줄 테니 여기 살아. 얼마나 편해. 뭐 이런 프레임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은 왜 그렇잖아요.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안락한 곳.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아니야. 투기를 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욕망이야. 그런 거는 하면 안 돼라는 프레임으로 아니 왜 나는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그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왜 나는 그럼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는 신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 그 대체로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않는 것 같고. 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 거의 뭐 2배씩 뭐 이렇게 뛰어왔던 그것도 특정 지역 중심으로 네. 강남 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간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 자체로도 굉장히 비판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갭 투자나 그다음에 대출을 규제를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설명한다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15억쯤은 서민이야. 뭐 이렇게 지금 뭔 집을 사 저축해갖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집값 내리면 사지. 그렇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지금? 네, 이거 자세히 한번 보면은 네. 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에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를 고려하면이래요. 전국 평균치 고려하면 15억 정도 아파트를 서민이 사는 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서민도 안 되네 나는. 그니까요. 지금 내 집 하나 있긴 한데. 아니 여기 서민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15억이 돼야 서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민이 이분이 생각하는 서민의 그 단어 뜻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부동산 규제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왜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본인은 강조를 하세요. 이번 15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집을 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이상들이 이번 15 부동산 정책 부적절하다. 아니 그 뭐지 복귀왕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적절해야 되는데 왜 실제 실수요자들은 부적절하다라고 50% 이상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뛸 거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뭐 학습이 됐죠 이제. 예. 시장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4개월 만에 막 부동산이 올라가니 네. 부동산 대책만 3번째 지금 발표를 네. 한 건데 이게 대부분 어느 정도 공급이 같이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투기를 할 수 있는 건 좀 맞고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주고 그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뭐 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네.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더 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섬세하게 네. 디테일하게. 예,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전혀 없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 오늘 기사에도 보면은 40대 무주택자 그러니까 청약을 바라면서 있었는데 이제 청약 사다리도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하는 집들이 15억 이하가 잘 없어요. 근데 이 기사에는 예를 들어놨는데, 물론 여기는 뭐 그 뭐지 서민의 아파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재건축하고 나서 분양하면은 84제곱미터의 경우 25억이 넘어간대요. 근데 이번에 15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것은 이제 15억에서 25억 사이,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대출을 이렇게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2억으로 끊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 2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최대 2억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좋겠어요? 현금 많으신 분들한테만 좋으신 거거든요. 요새 보니까 그 뭐 강남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이 현금도 막 30억 가까이씩 다 갖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뭐 복귀왕 의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냥 똑같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청약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청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은 청약을 꼬박꼬박 넣으면서 점수를 채워가면서 하셨던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저는 좀 의아한데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도 발언을 하셨어요. 그 참 재밌는 분이시대 그분도. 그러니까 근데 보통 차관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또 경기도 인맥이라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부익남 TV에 19일에 출연하셔서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안정될 거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인데 이분은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매도해서 5억 시세 차익 누리고 판교 아파트 갭 투자해서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그게 지금 뭐 40억이라고요.
네. 놀라운 부동산에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 집을 갈아탄다든지 조금 더 그 넓은 데로 간다든지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보다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사정이 아주 나빠지면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으면 계속 월급을 받으니까 네. 그 월급 내에서 어떻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자 네. 얼마 정도 주고 네. 어떻게 하겠다 네.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네, 대출 맞습니다. 끼지 않고 집 산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럼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죠. 저는 집 한 채 있는데 살 때도 대출이었지만 예? 선거 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웃을 게 아니라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지금?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아니 그래서 왜 그 한때는 그래도 대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집 사서 여기 화장실이 내 거야. 나머지 은행 거야. 맞아요. 은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은행 소유. 네. 네, 이게 참. 근데 그래도 그런 희망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됐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정한 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현금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벌써 100m 이상 차이가 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내가 당장 현금은 없어도 월급 훨씬 더 많이 벌고 맞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그게 왜 그걸 핵심이죠. 못하게? 맞아,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보통은 신용대출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정말 신용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떻게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집값 얼마는 대출 얼마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딱 끊는 것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지 않는 것도 저는 좀 놀라워요. 예.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댓글 인사 좀 하고 예, 그러시죠. 네. 총장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 너무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박완수님께서 화이팅. 지구인님께서 내면 외면 둘 다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손쉽게 뇌를 각인시키려면 편하고 자극적인 걸 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에 좀 더 자극이 되는 것 같고 SHU님께서 주경야독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뵙고 주경야독 할 때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SHU예요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아애널님께서 대한민국 거지와 진행 중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네 마음이 아파요. 이러지 않으면 좋겠고 정말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음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잘못된 욕망이라는 말인데 크크 지구인님. 네, 몽이님 늦었습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조애널님 서민 컷이 너무 높네요. 네, 저희 네, 서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조아애널님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랑 부동산 오르니 돈 벌 구멍이. 네, 이래서 사실은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좀 분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집값은 물가는 더 빨리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는 속도는 더디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체감적으로 저희가 저축하거나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자금을 이제 주식으로 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주식이랑 집은 확실히 다르죠. 집은 내가 일단 거주하고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상실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도훈님께서 총장님 반갑습니다. 현 총장님 방송이 있어 늦었네요. 골 지르는 겁니까 지금? 저 이렇게 좀 우리 김서훈님이 원래 네. 김철근 TV 홍보대사였습니다. 네네 그때 네.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당 게시판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에도 뭐 김철근 TV 링크 걸어서 홍보해주시고 네. 홍보대사죠. 예. 저희 뭐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매일 네. 3시 반에 주로 하는 거라서 원래 이거 4시에 하는 걸 미국에 계신 분이 맞아요. 네. 30분만 땡겨달라 그래갖고 30분 네, 또 땡겨준 거 반영하는 아닙니까? 거죠. 네. 네, 조묘수님, 거지네요. 65세 이상 노령연금도 못 받아 먹는 거지.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도경님께서 이게 꼭 제 읽어드릴게요. 김철근 총장님 가면 갈수록 더 외모가 젊어지시네요. 젊은 정당에 계셔서 그런가요? 호호. 85년생 이 대표님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보여요. 오. 감사한 일입니다만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 총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총장님?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뭐 왕놀이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는 참. 왕놀이 하는 것도 있고 뭐 김현지 실장 얘기도 있고. 네, 애지중지 현지 이야기 조금만 좀 해볼까요? 네, 애지중지 현지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이긴 사무총장이 영상을 네. 공개를 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의견들이 좀 오갔던 것 같아요. 영상 보셨죠? 봤어요. 예. 그래서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 이제 일반인이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하고 네. 있을 때인데 성남의료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성남시 시의회 본회의장에 네. 이제 난입하는 거잖아요. 네. 난입해서 막 그 뭐 몸싸움 하고 막 그 휴대폰인가요? 무슨 수첩인가요? 수첩을 때리고 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을 세워서 때리는 거죠. 뭐 그런 거 하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그때부터 네. 그게 지금 2004년도 네, 2004년입니다. 영상이니까 네. 21년 전이죠. 21년 전부터 밀접하게 같이 활동을 해왔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보좌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의원들,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이렇게 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하나씩 늘어나고 5개의 재판까지 네. 있고 이게 지금 뭐 알려진 것만 그렇지 그렇죠. 네. 또 뭐 민사 뭐 소송 뭐 이런 건 알려지지 않는 것도 꽤 많아요. 그 설주환 변호사가 네. 이화영 그 부지사 네. 변호인이었는데 김현지 실장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자주 했대요. 제가 네. 통화해봤는데 네. 뭐가 진짜야? 내가 물어. 그렇죠. 설준 변호사님도 네. 방송 나와서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뭐가 네. 진짜야? 그랬더니 형님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김현지 실장하고도 소통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그분은 꼭 텔레그램 전화로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기록에 남거나 녹음이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김현지 실장이 어찌 됐건 그 의혹의 그 중심에 서게 됐고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을 시작하면서 계속 옆에 그 주변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핵심적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했던 건 경기지사 때부터 네. 공직을 맡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 또는 그거에 관련된 많은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을
조율하고 조정을 했을 거다.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설주환 변호사한테 이런저런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네. 그 본인의 의견을 다 냈을 거고 그 의견이 본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의견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당시의 의원 또는 당시 지사고 네, 네. 그 조율된 의견을 주로 많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됐건 이 김현지 사태에 대해서는 네. 저는 민주당이 키웠다. 많이 키웠죠. 민주당이 네.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래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 국정감사 할 때 네. 기관 증인으로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항상, 나오는 겁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그냥 누구 기관 증인 딱 선정할 때 그냥 의결했으면 네. 이렇게 기사가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21년 전 영상이 갑자기 나오고 나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파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오지 않고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 최근에는 그래서 박지원도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냥 나가라, 똑똑한데 나가라 그랬다가 바꿨죠. 박지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러니까 못 나간다. 이게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후반기 국회의장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 봤잖아요. 개딸들은 정청래를 찍었는데 네. 대의원과 국회의원들은 박찬대를 찍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의원과 국회의원들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어요. 네. 예? 김어준의 개딸들이 정청래를 한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그래도 이제 그 의원들을 네.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장악력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세겠죠. 네. 그러는 박지원 의원이 눈치가 구단인데 정치가 구단이가 아니고 눈치가 구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입장을. 제가 박지원 의원도 너무 잘 알아요. 네. 네. 제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말다툼도 해보고. 네? 왜 하셨나요? 아니 뭐 정치하면서 이렇게 네. 그때 이제 같은 당에 있을 때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야 저렇게 불사조가 돼서 85세 가까이 됐을 건데 네. 국회의원 5선째 하고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하러 가거나 네. 이렇게 우연히 만나기도 해요. 네. 한참 저를 쳐다보고 너는 왜 안 하냐, 왜 안 됐냐는 식으로 야 정말 너 아직도냐? 뭐 이런 그런 눈초리 있잖아요. 눈물이 나네요. 네. 눈물 납니다. 눈물. 네, 눈물 납니다. 참. 애지중지 현지라고 쓰셨네. 좋아해널님. 네. 얼마나 구린 사람이면 계속 숨을까요? 그러게요. 네. 뭐 그래서 해석도 많아요. 뭐 다리를 꼬고 앉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흘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그래서 국감에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쵸. 안 내보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지금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11월 싶습니다. 6일 날이 이제 국회 운영위 감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그 운영위를 포함해서 6개 상임위에서 이제 요청을 했고 네. 처음으로 이제 법사위에서는 부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부르는 건 조금 명분이 떨어져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부를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증인 채택 부결된 이후에 직을 옮겨가서 제일 부속시장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절대 안 부르는 자리에 가서 나 못 나간다 이렇게 지금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는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운영위원회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후에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이것마저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김현지를 꽁꽁 이제 감싸고 숨기는 건데 국민적 의혹은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렇죠. 예, 지금도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카더라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옮길 수가 없을 정도 얘기를 그쵸. 해요, 다. 네, 뭐 맞습니다. 심지어는 누군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던데 전환길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 애들이라고 해도 되나? 내가 더 나이가 많지요. 예? 네.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 뭐 이상한 얘기를 옮겼던데 무슨 뭐 비자금 얘기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건 너무 확인 안 된 얘기고요. 그쵸. 그다음에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 타격이 필요합니다. 섬세하고 그럼요. 정밀한 타격. 그럼요. 뭐 검증된 카더라 이런 거 얘기만 말고, 해야 예, 돼요. 카더라 예.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왜 그런지 거예요. 아세요? 왜 그런 건가요?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지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네, 저희 말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다짜고짜 그냥 이재명 정부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 부부는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맞습니다. 반성도, 네. 사과도 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 어게인 하겠다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입으로 이재명을 공격해 본들 그렇죠. 그게 네.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네. 되니까 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복이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저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전혀 안 돼 있죠. 예. 여전히 민주당이 내란몰 이제 저는 내란몰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란몰이를 하면서 특검을 세게 가동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부 구속시키고 특별재판부 얘기하면서부터 국민들이 이상한데? 그죠. 이상한데? 네, 그리고 이제 기한 연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12월 지나서도 내란몰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예요. 네, 물론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을 넘겨서도 내란몰이 하면 민주당은 역풍 맞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는데 네. 이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도 저도 싫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 수 있는 네. 그 토대가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제1야당은 이미 메신저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전임 정권 얘기만 하면서 내란몰이 결국은 하루를 해도 대통령과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자기네 준비한 건 없고 국정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만 불러다가 이제 네. 뭐가 또 뭘 또 써먹을지 모르겠네요. 경복궁하고 명성하고 뭐 침실까지 네.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정말 좀 건설적인 거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뭐 적폐청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뭐 내란 계속 아직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번 뭐 국감 기간에도 사실은 국민들이 계속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하다가
다른 얘기 하라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한다 그래갖고 예? 이재명의 그 공소치하 취소 이야기를 하질 않나 면소하게 하려고 하질 않나 예? 사법 개혁 한다고 해서 결국 그거는 이재명 구하기거든요. 네. 뭐 일도 다른 게 없어요. 대법원 예? 26명으로 네, 증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증언하면 이번에 임기 다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22명인가? 네. 예? 22분. 22명인가를 이재명 정부 때 임명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재판 소원까지 끝내야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4심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180명이 뚝딱뚝딱 두드려서 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부동산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냈던 것과는 그때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 그랬어요.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거 사다리 걷어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고려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개인의 리스크를 어떻게든 완화하고 좀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독재적인 예, 방식으로 나라를 좀 집권해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독재적인 방식이 아니고 히틀러가 했던 대로 네, 맞습니다. 예.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언론 거예요. 장악하고 예. 사법 장악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저희가 뭐 탄핵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뭐 계엄을 경험하고 탄핵을 하고 이랬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보이스를 내거나 액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쳐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혁신당이 좀 힘을 내서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큰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계기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또 개혁신당의 이름을 달고 네. 출마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이번에 토론 대회 하는 것도 아시죠? 네, 네. 네, 대학생 토론 대회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또 개혁신당의 뭐 저희 주경 야독이든 뭐 포럼 이렇게 토론 대회든 참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이 안에서 많은 정치적인 기여들을 할 수 있는 또 소통의 창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너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이번 한 주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는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뭐 사실은 다음 주 이제 이펙도 있고 좀 더 건설적이고 기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아직도 3,500불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신호들은 나오고 있으나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합의였다라고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전혀 달랐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볼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죠. 아직 단풍 구경 못 갔는데 벌써 겨울입니다. 겨울입니까? 롱코트의 계절입니다. 롱코트. 트렌치 코트 아직 많이 못 입었는데 벌써 롱코트를. 네, 그래서 추워지는 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한 주 후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